야, 미쳤어.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신혼집 전세금을 빼.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무슨 권리?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계약부터 전세권 설정까지 다 내 명의로 된 내 돈이거든. 제가 유산의 아픔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 제 유산 후 조리원 예약 비용을 훔쳐 명품 가방을 샀던 신우이에게 베풀 자비란 없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명품백 안에서 평생 웅크리고 먹고 자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신우이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참교육을 선사한 통쾌한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을 보고 참 다 가졌다고들 말합니다. 친정은 꽤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저 역시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서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아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이지만 오직 본인의 뼈를 깎는 노력과 성실함 하나로 대기업에 입사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죠. 저희는 사내 커플로 처음 만났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부서에서 남편이 묵묵히 제 몫까지 도와주던 그 듬직한 모습에 제가 먼저 반해버렸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가정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책임감과 깊이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여보, 응, 자기야.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당신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느라 힘들었잖아. 아니야. 나는 집에 와서 자기 얼굴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데? 어휴, 우리 마누라 말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누가 이렇게 예쁜 말만 하래? 진짜야. 당신이 내 비타민이지. 나 진짜 자기한테 평생 잘할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뻔한 거짓말은 못하지만 평생 웃게 해줄게. 알지.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걸. 나처럼 가진 거 없는 놈 믿고 덜컥 결혼해줘서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은 모를걸. 가끔은 자기가 내 옆에 있는 게 꿈 같아. 또 그 소리 한다. 당신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데 그런 소리를 해. 진심이야. 우리 엄마한테도 당신이 얼마나 잘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자꾸 그런 약한 소리를 해?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부부잖아. 고마워, 여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남편과 이렇게 마주 앉아 맥주 한 캔을 나누는 저녁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천사 같은 분이세요. 평생 고생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워내셨지만 제게는 늘 한없이 다정하고 고마워하십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면 늘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곤 하죠. 아가야, 네 어머님,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너처럼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맨날 우리 아들 챙기느라 네가 고생이 많지. 어머님도 참 제가 남편한테 더 고마운걸요. 남편이 절 얼마나 끔찍하게 아껴주는데요. 아니다. 다 네가 너그러워서 우리 부족한 아들 덮어주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둘 다 서로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부족한 아들 걷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평생 내 발 닿게 노릇을 해도 모자라.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아가야.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저 진짜 서운해요. 저희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주책이다. 항상 건강 챙기고 밥 거르지 말고. 네, 어머님.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또 찾아뵐게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저희 부부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단단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일까요? 이 완벽하고 평온한 우리 집안에 딱 하나 숨막히는 오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 제 시누이입니다. 아가씨는 오빠인 남편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반반한 외모 하나만 믿고 허영심에 찌들어 있죠. 이제 갓 30이 넘었는데 이 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가져본 적 없이 그저 카페나 옷가게 알바를 전전하며 하루살이처럼 지냅니다. 문제는 본인이 번 돈은 모조리 명품 화장품이나 옷을 사는데 탕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는 늘 오빠인 제 남편에게 손을 벌려왔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로는 그 화살이 묘하게 제게로 향하더군요. 오빠가 대기업에 다니고 새언니인 제가 돈을 잘 버니 마치 그 돈이 자기 돈이라도 되는 양유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아가씨 왔어요? 언니 화장대 위에 있는 이 가방 새로 산 거예요? 아, 응. 이거 완전 신상이잖아요. 며칠 전에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선물해줬어. 와, 우리 오빠 돈도 많네. 나한테는 맨날 돈 없다고 앓는 소리 하더니 마누라한테는 이런 비싼 걸 척척 사주고 말이야. 아가씨, 남편이나 몰래 몇 달 동안 용돈 모아서 사준 거야.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누가 뭐래요? 근데 언니, 이거 언니 나이에는 색깔이 좀 칙칙하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칙칙한 베이지색을 골랐대. 그래. 차라리 내가 들면 딱 어울리겠는데.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 있는데 이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요? 이거 남편이 사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먼저 게시하고 싶은데. 참나 가족끼리 가방 하나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내가 예쁘게 들어서 길들여주겠다는데도 유세네, 진짜. 뭐야, 오빠가 언니 화장품도 사줬어요? 어머, 이거 백화점 1층에 있는 그 엄청 비싼 영양크림이네. 아니, 그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요즘 날이 건조해서 보습에 좋다고 하길래. 언니는 피부도 두꺼워서 이런 거 발라도 티도 안 날 텐데. 나처럼 피부 얇고 예민한 사람들이나 이런 거 발라야 흡수가 쏙쏙 잘 되지.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가씨, 말이 좀 심하네. 농담이에요, 농담. 진짜 농담 한 번 한 거 가지고. 농담이라도 기분 좋은 농담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 참나, 새언니는 농담 하나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구네. 우리 오빠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언니는 집에서 팩이나 바르고 여유 부리니까 내가 오빠 불쌍해서 한 소리예요. 예민한 게 아니라 아가씨가 선을 넘잖아요. 그리고 나도 밖에서 당신 오빠만큼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앞으론 조심할게요. 네, 앞으론 조심해줘요. 아무튼 언니, 나 이번 달에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아가씨 용돈을 왜 내가 줘요? 우리 오빠가 돈 다 언니한테 맡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언니가 돈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부부 공동 생활비예요. 아가씨 개인 용돈을 왜 우리 생활비에서 뺏어줘요? 에이, 하나뿐인 시누이 체면 좀 세워주면 덧나나? 친구들 다 명품 하나씩 두르고 나오는데 나만 빈티나게 나갈 순 없잖아요. 아가씨 저번에 알바비 받은 건 다 어쩌고요? 그거 쥐꼬리만 한 거 백화점 가서 구두 하나 사니까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누구 코에 붙여요. 돈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쓸 거면 정규직 직장을 구해서 제대로 돈을 벌어야죠. 아, 언니는 어릴 때부터 있는 집 자식이라 넉넉하게 커서 내 맘 모른다니까.
가난하게 커서 서러운 그 기분을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있는 집 자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제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됐어요. 안 주면 말지 왜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진짜 쪼잔하게 구네. 나갈게요. 아가씨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저에 대한 은근한 질투와 무시로 풀어내곤 하죠. 시어머니가 말려보아도 그때뿐이고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면 입을 삐죽거리며 며칠 안 보이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거칠애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삶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나 남편이 고생해서 모은 돈의 가치는 아가씨에게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오빠가 성공했으니 여동생인 자신도 당연히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기막힌 권리의식만 팽배해 있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참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이고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니까요. 제가 조금만 너그럽게 넘어가면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가씨가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남편의 다정한 위로를 떠올리며 화를 억눌렀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군 가정인데 신우이의 철없는 투정 때문에 금이 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가씨가 남기고 간 씁쓸한 기운을 애써 털어냅니다. 다음 날 저녁 조금 늦게 퇴근한 남편을 위해 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아가씨가 뭔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주말에 본가로 당장 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불길한 예감을 안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가씨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나 드디어 시집가요. 뭐, 너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었어? 놀라지 마. 무려 로펌 변호사야. 변호사라고? 응. 아는 언니 소개로 만났는데 나한테 첫눈에 반했대. 우리 다음 달에 상견례 할 거야. 어머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입장에서 딸이 변호사와 결혼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가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가씨가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죠. 그런데 갓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그 초보 변호사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시달려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태였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더군요. 예비 매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가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새언니, 나 신혼집 전세금 좀 해줘요. 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변호사 사위 얻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몰라? 야, 저 친구 빚더미인 거 뻔히 아는데 무슨 놈의 전세금이야. 네가 모은 돈으로 월세부터 시작해. 내가 모은 돈이 어딨어. 그리고 변호사 마누라가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 너 진짜 돌았구나? 나랑 내 새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 신혼집을 턱턱 내줘. 오빠 대기업 다니잖아. 새언니도 돈 잘 벌고 친정도 빵빵하다며. 동생 시집 간다는데 돈 못 해줘? 돈 없으면 대출 좀 받으면 되지. 그거 하나 못 해줘? 이 기집애가 진짜 미쳤나? 당장 나가.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자 아가씨는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알아누우셨어요. 며칠 내내 시어머니는 식음도 전폐하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여보, 응, 자기야 미안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당신이 왜 미안해? 아가씨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데. 우리 엄마 저렇게 알아누우신 거 보니까 미치겠어. 내 동생이지만 진짜 진저리가 난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해줄게. 아가씨 전세금. 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어머님 저렇게 쓰러져 계시잖아. 당신 체면도 있고. 안 돼. 자기가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왜 내 동생한테 줘? 내가 안 해준다고 딱 잘라 말할게. 내가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조건이 있어. 조건? 응. 내가 내 돈으로 전세금 내어줄 테니까 계약서는 무조건 내 명의로 쓸 거야. 자기 명의로? 당연하지. 큰 돈이 오가는 건데 안전장치는 확실히 해둬야지. 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까지 내 이름으로 철저하게 걸어둘 거야. 자기야, 아가씨가 변호사 체면 세운답시고 덜컥 사고라도 치면 안 되잖아. 내 돈은 내가 지켜야지. 당신도 이 조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아가씨한테 못 박아.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살면서 이 은혜 다 갚을게. 진짜 미안하고 고마워. 결국 저는 제 명의의 예금을 깨서 아가씨의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핏줄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며칠 후 아가씨를 부동산으로 불렀습니다. 새언니, 진짜 고마워요. 역시 우리 새언니가 최고야. 아가씨, 내가 전세금 내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요? 이 집 계약 내 명의로 할 거예요. 네? 아니, 내 신혼집인데 왜 새언니 명의로 계약을 해요?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도 다 내 이름으로 할 겁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오빠가 그렇게 하래요? 쪼잔하게 진짜. 오빠가 아니라 내가 정한 거예요. 싫으면 이 계약 당장 없고 아가씨가 알아서 집 구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 명의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언니 맘대로 해요. 아가씨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도 당장 눈앞에 번듯한 신혼집이 생기니 순순히 제 뜻에 따랐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예비 매제가 보는 앞에서 아주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죠. 특약사항부터 전세권 설정까지 훗날 혹시 모를 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서류를 꾸몄습니다. 큰돈이 나가는 건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이 일로 우리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짐을 덜어주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식장에 입장하는 아가씨를 보며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더군요. 이제 아가씨도 가정을 꾸렸으니 허영심을 버리고 철이 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가씨가 결혼하고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마침내 간절히 기다리던 축복이 찾아왔거든요. 결혼 2년 차에 드디어 예쁜 아기가 생겼던 겁니다.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보며 남편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시며 매일같이 몸에 좋은 반찬을 해다 나르셨죠.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임신 초기 갑작스러운 하혈과 함께 저희 부부의 천사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천장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짐승처럼 오열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셨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자기야 깼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어떡해. 울지 마,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몸 상한 게 난 제일 속상해. 여보, 괜찮아. 우리 나중에 예쁜 아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제발 자책하지 마.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가씨가 들어오더군요. 빈손으로 덜렁덜렁 걸어 들어오는 폼이 상심한 사람을 위로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누이라고 저를 걱정해 주러 왔나 싶어 애써 눈물을 닦았죠. 하지만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시퍼런 비수를 꽂았습니다. 새언니, 괜찮아요? 네, 아가씨. 아니, 언니는 나이도 어린데 왜 애를 못 지켰대요? 뭐? 내 친구들은 한 번에 쑥쑥 잘만 낳던데 언니는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가씨,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 왜요? 다 언니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너 당장 안 나가? 오빠는 왜 나한테만 소리를 질러? 새언니가 평소에 다이어트 한답시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사람 새끼야? 애 잃고 누워있는 새언니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 할 소리가 있지. 참나, 내가 틀린 말했어? 애 떨어진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너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아가씨를 병실 밖으로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복도에서 씩씩거리는 아가씨의 구두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위로받아야 할 순간에 들은 그 모진 말들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남편은 밥도 못 먹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기야, 뭐라도 좀 먹자. 응? 생각 없어, 여보. 이러다 당신 진짜 큰일 나. 유산 후에는 산후조리보다 더 신경 써서 몸조리해야 한댔어. 정말 괜찮아. 안 되겠다. 내가 최고급 산후조리원 알아볼게. 유산한 산모들 몸조리해주고 한약도 지어주는 그런 VIP 조리시설 같은 곳이 있대. 그렇게 비싼 데를 못 하러 가. 돈이 문제야? 당신 몸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지. 내가 당장 예약할게.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들른 아가씨가 그 대화를 엿듣고는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오빠, 새언니 조리원 예약하게. 너 또 무슨 막말을 하려고 왔어. 당장 가라. 아우, 오빠는 아직도 꽁에 있어? 나도 저번엔 말이 좀 헛나와서 미안해서 온 거야. 필요 없어. 내 얼굴 보면 네 새언니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가. 아니,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조리원 알아봐 주려고 그러지. 네가? 응. 내 친구 중에 부잣집 애들 많잖아. 걔네들이 가는 강남 최고급 조리시설 내가 꽉 잡고 있어. 됐어. 내가 알아볼 거야. 오빠가 남자인데 그런 데를 어떻게 알아? 내가 지인 찬스 써서 할인 팍팍 받고 제일 좋은 VIP실로 예약해 줄게. 진짜야? 그럼 동생 둬서 뭐해. 이럴 때 써먹어야지. 거긴 예약금 빡세니까 나한테 바로 돈 싸줘. 내가 알아서 착착 진행할게.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늘 속만 썩이던 동생이 지난번 막말을 사과하고 돕겠다며 나서니 이번만큼은 속죄하려는 마음인가 보다 하고 덜컥 믿어버린 거였죠. 저 역시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가씨의 계좌로
현금 수백만 원을 지체 없이 입금해 버렸어요. 돈 보냈어. 최고급으로 제대로 알아봐줘야 해. 언니 몸 상한 거 네가 다 책임지고 낫게 할 정도로 좋은 곳 찾아. 아유, 걱정 마셔. 내가 새언니 아주 여왕님처럼 모실 테니까. 꼭이다. 이번엔 진짜 믿는다. 알았어, 오빠. 새언니 푹 쉬고 있어요. 예약 잡고 내가 연락할게. 아가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서늘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정말 아가씨가 철이 들어서 저를 돕고자 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저 따뜻한 곳에서 맘 편히 쉬며 이 끔찍한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싶을 뿐이었으니까요. 조리원 입소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남편이 정성스레 싸준 짐가방을 보며 애써 기운을 내보려 했죠. 문득 조리원의 개인 세면도구를 챙겨가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가씨가 예약해 주었다는 강남의 그 최고급 한방 요양원 이름을 검색해 전화를 걸었어요. 네, 예약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네, 산모님. 성함과 예정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는 유산 후 몸조리 프로그램으로 내일 입소 예정입니다.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약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타자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답이 돌아왔죠. 산모님, 죄송하지만 김미영 성함으로 내일 예약된 내역이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전화번호 뒷자리로도 검색해 볼까요? 네, 4789입니다. 제 시누이가 며칠 전에 VIP실로 예약금 다 걸었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조회해봐도 예약된 내역이나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으십니다. 정말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을 움직여 아가씨의 SNS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죠. 화면 속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언박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문구는 제 억장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오빠가 결혼 선물로 쏜 명품백 역시 우리 오빠 능력이 최고야. 유산한 새언니의 피눈물 나는 조리원 비용을 훔쳐다 제 명품백을 산 거였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퇴근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영문도 모른 채 걱정으로 가득했죠. 여보, 무슨 일 있어? 몸이 더 안 좋아? 당장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와.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1시간 뒤 허겁지겁 달려온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자기야, 왜 그래? 어디가 아파? 내일 조리원 가는 날인데 무슨 일이야? 아가야, 얼굴이 백지장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우리를 다급하게 불렀어? 어머님,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식탁 위에 제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아가씨의 SNS 게시물이 선명하게 띄워져 있었죠. 이게 뭐야? 당신 동생이 당신한테 받은 내 조리원 예약금으로 산 가방이야. 뭐라고? 조리원에 확인해 봤어. 내 이름으로 된 예약은 아예 없대. 이 미친 기집애가. 남편은 핸드폰을 쥔 손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아니지. 우리 딸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새언니 유산에서 몸조리하라고 준 돈을, 그 돈을 훔쳐서 가방을 샀다고? 네, 어머님. 아가씨가 그랬네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년을 낳았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셨습니다. 급기야 제 무릎을 붙잡고 꿇어앉으시며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죄다, 다 내 죄야.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널 보겠니? 핏덩이 잃고 속이 문드러진 며느리 돈을 빼돌려 내가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거다. 여보, 내가 당장 가서 그 기집애 반쯤 죽여놓고 올게. 진짜 내가 오늘부로 그딴 년이랑은 인연 끝이야. 남편은 겉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옷깃을 차갑게 낚아챘어요. 가만히 있어, 당신. 자기야, 이걸 어떻게 참아? 내 핏줄이라는 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는데 당신이 가서 소리 지르고 때리면 뭐가 달라져? 뻔뻔하게 울고불고 매달리면 또 마음 약해질 거잖아. 이번엔 절대 안 그래. 내 손으로 아주 끝장을 낼 거야. 됐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여보, 어머님, 그리고 당신.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두 분은 이 일에서 완전히 빠지세요. 아가야, 네가 알아서 하다니. 내 몸도 성치 않은데 무슨. 앞으로 아가씨가 무슨 연락을 하든 울며불며 매달리든 절대 받지 마세요. 그게 두 분께서 저를 도와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빛에 두려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한치의 동요도 없었죠. 유산의 아픔 속에서 저를 조롱하고 기만했던 그 여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베풀었던 알량한 배려를 저는 이제 거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몸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아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가 저를 일으켜 세웠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가씨의 신혼집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 선배이자 아주 지독하고 꼼꼼한 변호사 언니도 그 자리로 불렀어요. 선배, 바쁜데 아침부터 와줘서 고마워.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유산했다더니 며칠 만에 반쪽이 됐네.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그래. 말해봐. 여기 이 전세 계약서 보이지? 응.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전세권 설정까지 완벽하게 해뒀네. 이 집 당장 뺄 거야. 뭐?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부동산 중개인 아주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세댁. 이제 막 신혼살림 차린 집을 갑자기 빼면 어떡해? 사장님, 저 계약할 때 특약사항 넣은 거 기억하시죠? 아, 그치. 실거주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의자인 세댁한테 금전적 손해를 입히면 즉시 계약 해지하고 퇴거한다는 조항? 네, 맞아요. 그 특약 위반으로 당장 계약 해지할 겁니다. 아니, 대체 신우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제 유산 조리원 비용 수백만 원을 훔쳐서 명품백을 샀어요. 뭐라고? 아이고, 맙소사.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몹쓸 년이 다 있나? 중개인 아주머니는 기가 막힌 듯 가슴을 팡팡 치셨습니다. 변호사 선배의 표정도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죠. 야, 너 당장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 응. 내용 증명 수신인은 아가씨뿐만 아니라 그 남편, 그러니까 매제 앞으로도 보내줘.
매제 직장이 어디라고? 로펌 소속 초보 변호사야. 오케이. 법을 아는 놈이니까 내용 증명 받으면 사태 파악이 아주 빠르겠네. 정확하게 명시해줘. 명의신탁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청구, 그리고 횡령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걱정 마. 내가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싹 다 긁어서 보내줄게. 선배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살벌한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개인 아주머니께 집주인과 연락해서 당장 전세금 반환 절차를 밟아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했죠. 오후가 되자 모든 서류는 아가씨의 신혼집과 매제의 로펌으로 각각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다름 아닌 매제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 네. 접니다. 저 지금 로펌에서 서류 하나를 받았는데요. 네, 내용 증명 받으셨나 보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신혼집 전세금이 형님의 아내분 명의라니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 집 전세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제 통장에서 나온 제 돈이에요. 네. 아니, 제 아내는 분명히 장모님이랑 오빠가 해준 돈이라고. 거짓말입니다. 아가씨네 집안 신혼집 해줄 돈 10원 한 장 없었어요. 아니, 그럼 이 계약 해지 통보는 뭡니까? 금전적 손해 및 횡령 조항 위반이라니요? 그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형수님, 대체 제 아내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 얼마 전에 유산한 거 아시죠? 네. 말씀 전에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몸조리하라고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현금 수백만 원을 아가씨한테 맡겼어요. 네. 그런 큰 돈을 왜? 아가씨가 VIP 조리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덥석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예약은커녕 본인 명품 가방을 샀더군요. 뭐라고요? 명품 가방이요? 네. SNS에 오빠가 사줬다고 자랑까지 올려놨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수화기 너머로 헉 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 남편이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단번에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시댁돈으로 떵떵거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산한 새언니의 돈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이라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형수님,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제가 이런 일로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부동산 계약서, 은행 송금 내역, 조리원 미예약 증거까지 싹 다 내용 증명에 첨부해서 보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하, 미치겠네, 진짜.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타인의 돈을 목적과 다르게 유용했으니 명백한 사기 및 횡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의로 된 전세금을 정당하게 회수하려는 것뿐이에요.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방을 빼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그건 매제가 아가씨랑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제 알 바 아닙니다.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제가 부동산에 집 내놓을 테니 언제든지 집 보여줄 수 있게 방이나 치워두세요. 끊습니다. 저는 매제의 다급한 외침을 무시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들이켠 것처럼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곧 아가씨도 이 폭풍우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제가 병실에서 흘린 눈물에 비하면 이건 그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심혜재와의 살벌한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타서 식탁에 앉았죠.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참 오랜만에 벅찬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아주 조금은 거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차를 마시며 고요한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 소파 위에 던져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키듯 징징거리는 진동 소리가 도무지 끊이지 않았죠. 화면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만 무려 수십 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창은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요. 발신자는 당연히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신우이였습니다. 새언니 당장 전화 받아. 부동산에서 아까 한 말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감히 내 집을 빼?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당장 내 전화 받으라고. 초반에는 기세등등하게 화를 내던 메시지가 점점 다급한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빠도 엄마도 제 전화를 안 받는다며 미친 듯이 발악하는 문자들이었죠. 저는 느긋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또다시 화면에 신우이의 이름이 뜨길래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야, 미쳤어. 너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신혼집 빼면 나 당장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야, 어디다 대고 야야.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니? 내가 왜 상황 파악을 해? 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빼는 거 취소해. 우리 오빠가 해준 내 집을 네가 무슨 권리로 빼? 네 오빠가 해준 집? 너희 오빠 해준 집이니? 내가 해준 거 기억 안 나. 그 집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싹 다 내 통장에서 나간 내 돈이야. 계약서 명의도 전세권 설정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너도 다 알잖아. 그래 알아.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가족? 아가씨 입에서 지금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넌 유산에서 피눈물 흘리는 새언니 조리원 돈 훔쳐서 가방 살 때 길거리 나앉을 각오도 안 했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그걸 훔쳐서 사치를 부려. 아, 아니야. 그건 오빠가 나 결혼 선물로 사준 거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네가 SNS에 올린 그 사진, 오빠랑 어머님이 다 똑똑히 보셨어. 조리원 예약금 빼돌린 거 다 들통났다고. 네가 들고 있는 그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아주 좋아 보이더라. 이제부터 그 가방 안에서 웅크리고 먹고 자면 되겠다. 안 돼. 언니 제발. 오빠 어딨어? 오빠 받고. 엄마는 왜 내 전화를 계속 안 받아? 네 오빠랑 어머님한테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내가 두 사람한테 내 연락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 거짓말 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러는데. 우리 오빠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계속 전화해보면 알겠지. 평생 걸어봐라. 두 사람이 내 전화를 받나? 아, 그리고 네 변호사 남편한테 내용 증명은 잘 받았냐고 안부 좀 전해라. 뭐? 너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시댁 돈 훔쳐서 사기친 거 다 알았으니까 아마 지금쯤 그 똑똑한 변호사 남편이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을걸? 이 악마 같은 년아. 당장 우리 집 원래대로 돌려놔. 파혼 축하한다. 저는 악에 바친 아가씨의 절규를 뒤로 한 채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눌러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처절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지만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시커먼 덩어리가 쑥 내려가는 것만 같았죠. 제가 병실에서 아이를 잃고 피눈물을 흘릴 때 그녀는 저를 비웃으며 백화점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악독한 짓거리들이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통화를 끊어버린 뒤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남은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차가 오늘따라 유난히 달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녀가 쥐고 있던 알량한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가만히 지켜볼 차례입니다. 핸드폰 전원을 다시 켠 건 그날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부재중 전화 알림이 수백 개나 밀려들어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모든 알림을 지워버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죠.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응, 자기야.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지?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집에서 혼자 그 난리를 겪느라 고생했지. 나는 괜찮아. 당신 회사로는 연락 안 왔어? 낮부터 내 핸드폰 불나게 전화가 오더라고. 모르는 번호로도 계속 오고. 그래서 받았어? 아니, 절대 안 받았지. 당신이랑 약속했잖아. 단 한 통도 안 받았어. 잘했어. 어머님은 좀 어떠셔? 엄마도 아예 핸드폰 전원을 꺼두셨어. 내가 퇴근길에 본가 들러서 한 번 더 단단히 일러두고 왔어. 그 기집애가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난리쳐도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겠다. 엄마도 이제 완전히 마음 접으셨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자식은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렇구나.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진작에 그 기집애 버릇을 고쳐놨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야.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고 당신 결정에 따를 거니까. 고마워, 여보. 남편의 굳은 다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베풀었던 수많은 기회를 아가씨는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죠. 다음 날 오전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왠지 직감이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예상대로 심혜재의 목소리더군요. 어제와는 달리 아주 푹 가라앉은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수님. 접니다. 네, 매제. 어제 보낸 서류는 다 확인해 보셨나요? 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서류 검토했습니다. 그 사람, 아니 그 여자한테 자초지종을 다 캐물었고요. 그래서 아가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계속 발뺌을 하더군요. 오빠가 준 돈이 맞다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형수님이 보내주신 송금 내역이랑 조리원 미예약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엉엉 울면서 실토를 하더군요. 결국 다 인정했군요. 형수님 유산 조리원 비용 훔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오빠가 사준 명품백이라고 저한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사기극은 처음 봅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여자와 평생을 약속했다는 제 자신이 끔찍할 정도입니다. 아, 형수님과 형님께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매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여자와 단 하루도 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짐만 챙겨서 본가로 나왔습니다.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 바로 파혼 절차 밟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형수님 피눈물 나는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제가 주제넘게 살아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제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매제도 아가씨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집은 약속하신 대로 바로 빼드릴 테니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가족분들께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뚝 끊어지고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라는 타이틀 하나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아가씨의 헛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이제 그녀의 곁에는 돈줄이 되어주던 착한 오빠도 없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던 늙은 어머니도 없죠. 그리고 허영심을 채워주리라 믿었던 변호사 남편마저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할 줄만 알았던 신혼집은 이제 곧 남의 손에 넘어갈 거고요. 모든 것이 그녀가 그토록 비웃고 조롱했던 유산한 새언니의 손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자신이 훔친 그 명품백 하나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겠죠.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오늘따라 참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심해제의 파혼 선언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미친 듯이 현관문 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띵동, 쾅쾅쾅.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다 틀렸는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여보, 누구지? 글쎄, 내가 나가볼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산발을 한 채 엉엉 울고 있는 아가씨가 서 있었거든요. 안 열어줄 거야.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오빠, 오빠 문 좀 열어봐. 나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현관문 너머로 아가씨의 처절한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라고 눈짓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마지못해 문을 열자 아가씨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눈물과 화장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오빠, 새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나가.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아가씨는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새언니, 나 진짜 잘못했어. 남편이 짐 싸서 나가버렸어. 파혼이래. 나 이제 어떡해? 신혼집도 내일 모레 당장 비워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 왔단 말이야. 그래서요? 제가 매제한테 파혼하지 말라고 빌어주기라도 할까요? 언니, 제발 모든 걸 용서해줘. 집 안 뺀다고 한 번만 말해줘. 그럼 그 사람도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오빠, 나 한 번만 살려줘. 응? 남편은 치가 떨린다는 듯 아가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네 새언니 뱃속에 있던 내 자식 잃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넌 어떻게 했어? 비웃고 조롱했잖아. 조리원 가서 몸조리하라고 준 돈으로 명품 가방 사서 자랑질을 해? 너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오빠,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 가방 다시 팔아서 돈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집은 빼지 마. 나 완전 인생 망했어. 나 정말 길거리 나앉으라는 거야?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가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아가씨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아가씨 능력으로 그 집 구한 거 아니잖아요. 변호사 남편도 아가씨가 시댁돈으로 집 해온 줄 알고 속아서 결혼하려 했던 거고요. 이제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이 무너졌을 뿐인데 왜 억울해하죠? 새언니, 너무 독하게 굴지 마.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내가 유산하고 병실에서 울고 있을 때 아가씨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나이도 어린데 왜 애를 못 지켰냐고 했죠. 다이어트 하느라 몸 관리 안 해서 애 떨어진 거 아니냐고 비웃었잖아요. 언니 그건 그때 아가씨는 내 마음에 칼을 꽂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주는 건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가씨, 내일 당장 방 빼요. 보증금은 이미 내 통장으로 반환 처리되기로 집주인이랑 얘기 끝났으니까요. 안 돼, 제발.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엄마도 나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 엄마는 너 없는 자식 치기로 하셨어.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남편은 아가씨의 팔을 억지로 끌고 가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오빠, 새언니, 제발 문 열어. 쾅 하고 매몰차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한참 동안 오열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중 누구도 그 소리에 동요하지 않았죠.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저런 꼴 보게 해서 진짜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제일 힘들었을 텐데. 이제 진짜 끝났어. 다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서로를 다독이는 우리 부부의 마음 속에는 이제 일말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발버둥 치는 아가씨의 모습이 그저 자업자득으로 보일 뿐이었죠.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세금이 제 통장으로 무사히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 하나가 완벽하게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세금이 제 통장으로 무사히 환수된 후 저희 집에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울리던 악마 같은 전화벨 소리도 현관문을 부술 듯 두드리던 소란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겉옷을 벗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점심 먹는데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고모님한테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대? 그 기집애 소식 들으셨대. 친척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쫙 퍼졌나 봐. 소문이라니 아가씨가 파혼당하고 쫓겨난 거? 응. 그 자식, 아니 매제였던 변호사 놈이 아주 독하게 마음먹었더라. 무슨 일 있었어?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식장 위약금이랑 혼수 비용 전부 다 그 기집애한테 청구했대. 당연한 결과지.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쪽 집안도 가만 안 있었겠지. 그래서 그 자랑하던 명품백, 헐값에 중고 명품샵에 팔아치웠다더라. 뭐? 내 조리원 돈 훔쳐서 샀던 그 가방을 팔았다고? 그거 팔아서 당장 급한 위약금 막았나 본데 그래도 빚이 한참 남았대.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콧대 높이던 아가씨가 결국 그 허영심의 상징이었던 가방마저 제 손으로 팔아치운 겁니다. 그 가방 안에서 먹고 자라던 제 독설이 현실이 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가씨는 어디서 지낸대? 설마 본가로 쳐들어간 건 아니지? 엄마가 집 도어록 비밀번호 아예 바꿔버리셨어. 그 기집애가 엄마 집 문 앞에서도 며칠 진을 쳤다는데 엄마가 경찰 부른다고 엄포를 놓으셨대. 어머님도 참 마음고생 심하시겠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자식 농사 잘못 지은 벌 받는 셈 치고 평생 안 보고 사실 거라고. 그래서 갈 데 없는 그 기집애 지금 동네 허름한 찜질방 전전하면서 지낸대. 찜질방? 세상에 그렇게 겉멋만 들었던 사람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다 자업자득이지 뭐.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지신 건 아닐까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아가야,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님. 방금 남편이랑 같이 먹었어요. 어머님은 식사 잘 챙겨 드셨어요? 그래, 나도 대충 물에 밥 말아 먹었다. 우리 아들이 얘기 전했지? 그 몹쓸 년 지가 지은 죄 다 돌려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라. 어머님, 저 때문에 핏줄도 끊어내시고 너무 죄송해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아니다. 네가 왜 미안해. 그런 짐승 같은 년은 더 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려. 그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더니 글쎄 빚 갚는다고 공장 식당에 설거지하러 들어갔단다. 네, 공장 식당이요? 그래. 사방팔방 친척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큰아버지가 억지로 거기다 꽂아 넣었대. 하루 종일 펄펄 끓는 물에 무거운 식판 닦으면서 펑펑 울고 있다더라. 그렇게라도 일 안 하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어쩌겠니? 누가 지보고 그렇게 살라고 등 떠밀었어? 다지 욕심에 지가 무덤 판 거지. 그러니까 아가야, 너는 이제 다 잊고 내 몸 챙기는 데만 집중해라. 나는 우리 예쁜 며느리랑 우리 아들만 보고 살 거다.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남편만 생각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돈 벌어본 적 없는 아가씨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고된 노동을 견뎌야 합니다. 남을 짓밟고 비웃으며 얻은 화려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지 지금쯤 펄펄 끓는 식당 주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신경 써. 그 기집의 인생은 그 기집의 몫이야. 응, 알았어. 이제 진짜 다 끝났으니까 우리만 생각할 거야. 그래, 우리 여보 고생 많았어. 남편의 품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고 불어오는 밤바람이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아가씨와의 모든 끔찍했던 연을 끊어낸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어머님을 모시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졌던 제 몸과 마음도 남편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 몸에 생긴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고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빛나는 두 줄을 보며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예쁘게 포장한 작은 상자를 건넸죠. 여보. 응? 이게 뭐야? 오늘 무슨 기념일도 아닌데 웬 선물이야? 일단 한번 열어봐. 남편이 갸우뚱하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앙증맞은 아기 신발과 두 줄이 그어진 테스트기를 보고는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죠. 자기야, 이거 진짜야? 응. 우리한테 다시 예쁜 천사가 찾아왔어.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더 잘할게. 우리 아기랑 당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평생 지킬 거야. 나도 고마워. 그동안 당신이 내 옆에서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준 덕분이야. 사랑해, 여보. 내가 더 사랑해. 남편은 저를 꽉 끌어안고 짐승처럼, 아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함께 울었죠. 주말이 되자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시던 어머님께 콩알만 한 점이 찍힌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레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받아든 어머님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가야, 이게 정말이냐? 네, 어머님. 저희 다시 부모가 된대요. 아이고, 부처님 명천하시지. 아이고,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어 우리 착한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다시 보내주시다니요. 어머님, 무슨 그런 슬픈 말씀을 하세요. 저희 이제 지난 아픈 일은 다 잊고 행복할 일만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내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내가 평생 우리 며느리 발닦게 노릇하면서 진 빚 다 갚을 거다. 우리 귀한 손주 태어나면 내가 다 업어 키워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만 푹 해라. 엄마 고마워요. 우리 세 식구, 아니 네 식구 이제 진짜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살아요. 세 사람의 눈에는 어느새 맑고 따뜻한 기쁨의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건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가씨는 여전히 그 뜨거운 공장 식당 주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갚으려면 하루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과 허영심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아마 남은 평생 동안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겠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습니다. 단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감싸 안고 희생하는 것만이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존중하며 어떤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지켜야 할 도리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제 부른 배를 부드럽게 감싸고 돕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남편의 든든한 손을 꽉 잡고 언제나 제 편인 어머님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며 걷는 이 길. 이 길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의 앞날에는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징하고 독했던 시누이와의 악연을 끊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저희 가족에게 진짜 봄날이 찾아왔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다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자신이 지은 죗값을 펄펄 끓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땀으로 갚고 있을 시누이를 생각하면 참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식구, 앞으로는 눈물 없이 웃는 날만 가득하도록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꽉 막혔던 속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의 통쾌한 참교육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 혹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세상을 살아갈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시간 동안 억울하고 통쾌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평안하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